오늘 이 자리는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청년 문제와 이제 관련해서 쓴소리 질책을 경청하고 향후 당의 변화와 방향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서울과 부산 지역의 청년 당원 24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먼저 송영길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청년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부정한 제가 민주당의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변화의 새로운 발해의 표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명만 놔두고 다 바꾸겠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변화하려면 저희들이 주관적 관념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 당원 속으로 들어가 여러 가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조사 없이 발언권 없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발로 뛰고 민심을 청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한 청년이 저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들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대변해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대의 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족적 기관이 아니라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대의를 하려면 먼저 경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국민소통 민심경청 주간을 선포하고 오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첫 행사로 우리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4.7 보궐선거 결과가 굉장히 이제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20대 남성은 2대7 가까이 이제 세대별 출구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패배를 했고 30대 여성도 4대5 가까이 패배를 했고 청년층의 어떤 민심 변화가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것으로 이제 나타났었는데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이제 이 선거 결과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부동산 문제, 그리고 불공정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자리 문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원인이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항신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옛 성현의 그런 말씀이 참 와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긴장이 돼서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제 공정을 말하는 이유가 있어서는 개인의 운명이 이제 순전히 지금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 문제만 있어서도 이제 외국어 실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이제 IT 기술 뭐 코딩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AI 면접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내 자신이 어떻게 평가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만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청년에서 결혼 이후에 어떤 삶을 꿈꾸는 상황에 있어서도 이제 로또 청약 같은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어떤 2세 계획이라든지 내 집 마련 가정에 대한 계획도 하기 어렵고 또 옆집이나 이제 내 동료들은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뭐 돈을 버는 모양새인데 그걸 따라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청년들의 어떤 삶을 굉장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눈에 내맡겨야 하는 사회가 굉장히 좀 잘못됐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청년들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식의 어떤 접근은 오히려 더 화를 이제 돋구는 일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 어떤 청년들에게 굉장히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외면받고 있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들과 방안들을 좀 이제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이제 이번 총선과 대선 이후에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은 이제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내용도 있고 아무리 봐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시는 이제 대표님도 한때는 지금은 아버님이시지만 한때는 이제 어떤 이제 아들로서 항상 이제 기성세대와 얘기를 나누면은 이제 답답하고 어려웠던 부분이 그런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기성세대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런 선택과 그런 이제 결정에 대해서. 지나고 나면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고 나면 선배들이나 아버님 세대의 말씀들이 대체로 옳은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이제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런 선택을 했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는 비전을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청년들과 이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실하게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이제 내일이 있는 그런 삶이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오랜 시간 이제 심혈을 기울여 오셨던 내 집 마련 프로젝트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꼭 성공을 해서 저는 수혜자가 아닐 수 있어도 제 뒤에 있을 어떤 대학생 친구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꼭 희망합니다.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당장 눈앞에 공공 일자리나 이제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나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 이 청년들을 어떻게 화끈하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은 국가의 존재를 언제 느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그리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내일 채용 공채 이런 내용 내일 채용 이제 그 일정 부분 이 적립을 해서 중소기업에서 같이 이제 국가가 이제 보전해서 3천만 원 목돈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2, 3년 동안.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발적 이직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수급 자격이 이제 상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제 악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악용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좀 더 수혜 대상도 늘리고 과감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로 모멘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야당에서는 젊은 당대표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여론조사 결과는 신선하다고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자칫 민주당이 이번 상황에서 어떤 청년 전략에 대한 그런 승기를 빼앗길까 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세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피선거권 연령도 40세, 25세 이렇게 이제 나눠져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도 선거권과 이제 동일하게 풀어내고 그리고 특히 뭐 이제 내년 대선도 있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한 번쯤은 젊은 이제 기초단체장의 출연을 보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경선 룰이라든지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대표님의 견해가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청년 단위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대통령 선거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비경쟁 항목으로서라도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청년 단위에서 준비하는 기획하는 프로그램들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는 방안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세대 간의 소통과 그리고 정책적으로 또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께 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했고요. 그 천심 앞에 초월적인 권력은 없다라는 것이 이번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증명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심판을 받았는데요. 이를 돌려서 해석하게 되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갈아엎는 수준으로 재정비할 기회,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기회를 국민으로부터 얻은 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민주당을 믿고 표를 던져주셨던 우리 국민들께
우리 민주당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몸을 가장 낮춰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멀리 보는 자세를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는 주요 패배 원인들이 있지만은 그중 하나인 2030 청년들의 그 들끓는 분노가 있었고요. 그 분노 속에는 우리 당의 비전 그리고 가치였던 공정 그리고 그 정의를 그 본질부터 배신한 민주당의 독선 그리고 오만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요 최순실 정유라 사건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최선을 다해 비난했고 또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사태를 두고는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고 하면서 같은 비교 대상에 놓지도 말라고 합니다. 또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밀어라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은 정작 우리 편에 칼이 들어왔을 때 민주당이 보였던 일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태도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냉엄한 민심 앞에서 한줌도 안 되는 승리에 도취돼서 오만방자하게 됐고요. 또 상대에게 들이미는 잣대는 엄하고 날카로우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나 반대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4년 전 우리 당과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국민의 기대치 그리고 희망 그리고 열망을 품은 채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차에 들어선 현재 과연 절반이라도 그 기대치를 충족했는지에 대한 강력한 의문이 듭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들의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인 의식 수준에 우리 당이 어느 정도 발을 맞춰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주당이 실망한 지 꽤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대표님께 정리를 여쭙겠습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 공정과 정의입니다. 그 저희와 뿌리를 의심받았던 조국 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내로남불적인 사태, 새롭게 태어난 민주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매듭을 지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새로 재건해 나갈 우리 공정과 정의의 가치들, 그 본질과 비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앞서 그 국민들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저는 당내에서 헌신하는 대학생의 처우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당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 내부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정치권이 가장 열정 폐해가 심한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당 같은 게 있어야지 대학생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대학생들이 당에서 활동하는 걸 꺼려하거나 힘들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당 대표님께 제안을 해드리자면은 선거 사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그 법안을 내는 건 어떻겠습니까? 또 더불어 당내에서 대학생들의 의견이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청년 그 중에서도 대학생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당에서 큰 목소리 내지 못하고 목소리가 묻히기 일상인데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 청년당처럼 독립적인 성격을 띠는 전국 대학생당을 만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든 대학생들을 민주당 편으로 하기 전에 당내 대학생들을 좀 더 도와주고 좀 더 당 그 생활을 더 편안하게 하게끔 만드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 앞서 먼저 송영길 대표님 당대표로 당선되신 거 진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선은 전 질문보다 제가 원하는 것,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저는 첫째로 대학교 외부에 있는 청년들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대학 진학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고등학교에서 바로 적성을 찾아 공부를 한 뒤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고 대학을 다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제가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있어서 현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강의를 지금 나가는 곳이 있는데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혹은 이제 그런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 못지않게 그런 청년들이 삶에 있어서 열정이 있고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뭐 대학생위원회 내규나 당규에 꼭 대학생만 정당 가입이 가능한 경우 그런 내규가 있다면 그것은 조금 수정을 해서 좀 더 폭넓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21대 국회의원 명단을 봤는데 아직도 여성 의원분들의 수가 좀 남성 의원분들 수에 비해 좀 열세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하고 선거에 나오고는 있으나 아직도 그 수가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래서 다선 의원 역시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의 입장은 여성이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민주당에서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디자인 업계의 현직자인데 이번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문제로 정말 아직도 국가적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점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 상담자의 수가 적어서 통화가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무료 세무 상담 역시 이제 창업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서비스가 좀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센터를 설립한다든지 그런 것은 국가적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문제이기에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구청의 담당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현재 있는 센터에서 이 과업을 맡아서 진행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면 창업을 하는 청년들도 좀 더 많아질 것이고 좀 더 편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짧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청년 공약을 만들 때 청년의 니즈에 맞는 공약들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보면 몇 천만 원 청년 출발 자금, 뭐 월세 몇십만 원씩 지원, 뭐 이런 것들이 공약의 중심에 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대권 후보분들 보면 뭐 3천만 원 사회 출발 자금, 뭐 1천만 원 여행 자금 등 여러 이렇게 청년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지금 20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퍼주기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대남 혹은 이남자라고 불리는 청년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자유주의나 좀 능력주의를 선호합니다. 이런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를 사회주의 정부로 규정하고 포퓰리즘 퍼주기식 정책으로 지금 한국이 지금 북한이나 베네수엘라처럼 망해가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짜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들의 주장이 옳다거나 혹은 뭐 찬성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청년들이 싫어하는 복지 정책을 굳이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는 민주당의 무감각 혹은 현실 유리를 꾸짖는 것입니다. 복지 정책 중에서도 청년들의 각광을 받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꼽아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서 보면 월세 지원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실업급여 이런 것들은 복지 정책이고 현금을 쓰는 정책이지만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하고 또한 뭐 청년들이 싫어하는 어줍지 않은 현금 지원보다는 차라리 자유로운 능력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데 비용을 쓰는 것이 더 큰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 재정을 덜 쓰면서도 청년들의 취업 비용이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짧게 몇 가지만 소개하면 우리나라 공기업 채용할 때 영어 시험 점수 반영하는데 다 외국산 비싼 시험들 반영합니다. 토플 같은 거 한 번 보려고 하면 25만 원씩 드는데 취업하려고 10번씩 보면 250만 원입니다. 근데 국공립대학에서 서울대나 외국어 대학에서 만드는 플렉스나 탭스 이런 시험들 33,000원이면 됩니다. 질도 더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 반영 안 해줍니다. 한국 공기업들. 그래서 이런 거는 시행령만 가지고도 충분히 학생들의 취업 비용을 줄여줄 수도 있고 또 학생들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 많이 듣고 있는데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지방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도. 근데 지방에 살면
과제 때문에 서울에 책 빌리러 학교 도서관에 와야 됩니다. 교통비용, 그리고 책 등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사립대에서도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책 대출 허용해주고 이런 작은 정책들이 국가 재정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청년들에게 비용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대학생 청년 조직의 국제화를 좀 제안합니다. 저는 여기서 국제화를 세 가지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저희 세대들은 다문화 가정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당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가 외국의 여당의 대학생 청년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배우고자 하는 유럽 같은 경우는 청년의 정당 육성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직과 지금 코로나라서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화상회의라도 좀 개최해서 학생들 간의 소통을 좀 하면 이것이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큰 외교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계적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대학생위원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 군부 독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의 폭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또 외교통일위원장이셨던 송영길 의원님께서도 허락해 주신다면 대학생위원회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계획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부산 청년입니다. 최근에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민주당은 참패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울보다는 부산 청년들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산 청년들한테 우리가 더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저는 29살입니다. 저는 29살이고 저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싶어하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서울에 비해서는 부산이 집값이 싸긴 쌉니다. 하지만 부산에 저희가 살고 싶어하는 동네, 해운대 이런 집들은 벌써 10억이 넘어갑니다. 그 분양가에다가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이 거의 억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청년들한테 그런 초기 대출 자금도 많이 힘듭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님께서 내 집 마련 프로젝트 잘 하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잘 아시고.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께서 이번 당대표 임기 동안은 무조건 청년들한테만큼은 꼭 부동산, 그리고 청년들뿐만 아니고 수요자한테만큼은 부동산 문제를 꼭 해법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벚꽃이 피는 곳부터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대 소멸입니다. 저는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최근에 부산대학교가 신입생 미달 사퇴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라대학교는 신입생 추억률이 79.8%입니다. 심지어 신라대학교는 이 사태를 겪고 나서 학교 명까지 바꾼다고 합니다. 항공대로 말입니다. 특히 또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학교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대가 통폐합을 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거는 우리 사회의 큰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집권여당에서 이 문제를 꼭 논의해봐야 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학과 통폐합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통폐합에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폐합이 정말 정부가 수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의견,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다 모아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한테 정책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공공기관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나 이제 그런 기관들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기관들을 새 걸로 리모델링 할 때 1, 2, 3층은 행정복지센터 문안 서비스를 하되 그들이 4층에서 10층 정도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행정복지센터는 이제 역세권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 이제 접근성이 아주 저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1인 가구가 높아지는 이 시대에서는 가장 큰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에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그 선거과 네. 우리 청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 현장을 비롯한 새로운 대안 제시, 최근에 국민의힘 청년 이준석 후보의 돌풍을 보면서 우리 민주당이 이 20, 30대 청년들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전폭 동의하고 저 역시
이번에 이동학 최고위원을 임명하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 쓴 거 보셨습니까? 네. 그것처럼 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아마 3분 후보 중에 제가 가장 20, 30대 이야기를 많이 공개적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위원회에서 저는 이 비대학생 20대를 별도의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청년위원회 하나의 한 별도 독립적인 섹터를 만들어서 수용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경태 청년위원장과 또 이동학 이번 최고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우리가 너무 대학생 중심이 아니라 20대 비대학생 20, 30대 청년들의 대비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해보고, 필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제대로 예산이 제대로 배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말이 아니라 실제 예산이 좀 배려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현우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요구에 맞는 청년 공약을 수립해야 된다. 그냥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된다. 기회의 평등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그에 동의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계속 나온 것이 주거비 문제가 큰 것 같아요. 한 200만 원 어렵게 아르바이트 벌어서 60만 원 정도 다 주거비 내고 나면 사실 뭐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거비 문제를 계속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무주택자가 44%입니다. 저도 저세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 주거 비용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너무 커서 사실 주거비와 사교육비만 줄여주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소득주도 성장에 실질적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거를 안 올려주고 임금만 올리면 오히려 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가 더 부담이 되고 그로 인한 또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도 우리가 초기에 너무 급격한 인상을 한 게 잘못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실제 평균은 한 5%밖에 안 됐을 텐데 너무 초기에 급격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한테 큰 타격을 주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없어지는 그런 역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서를 EITC라고 소위 그 근로소득 공제로 실제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보태주는,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는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것을 거의 한 5조 가까이로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늘렸습니다. 이런 거를 좀 종합해서 아까 국가의 존재를 실업수당에서 느꼈다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좀 부족한 돈을 더 보태주는 방식으로 하는 걸 좀 했어야 되고, 소득주도 성장이 임금 인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출 비용이 높은 주거 비용과 교육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득주도 소득이 소비를 진작하고 서로 선순환이 되는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정부도 방향을 이제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기업 입사 시에 영어 시험 성적 반영을 비싼 외국산 시험 토플에 반영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탭스나 프렉스를 반영하자는 좋은 제안을 잘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학생 청년주의 국제화는 뭐 저도 익히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 국제화는 사실 우리 내부의 국제와 밖으로의 국제가 있는데 원현우 위원장 말씀처럼 내부의 다문화 과정 가야 됩니다. 실제 OECD 기준으로 200만이 넘어서 우리가 지금 다민족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이 다문화 과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 박근혜 대표 시절에 야당은 오히려 이 자스민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 외국인으로 이제 15신분이죠. 필리핀 분을 비례대표로 과감하게 공천했고,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도 과감하게 조명철, 또 최근에 대영호의 또 한 분이 지성호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민주당은 오히려 탈북자도 지금 한 번도 비례 편 적도 없고 다문화도 안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어느 게 보수 정당이고 어느 게 진보 정당이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수 정당은 탈북자 이민자에 비해서 더 보수적으로 배척하려는 분위기가 보수당이고, 진보당은 이걸 껴안는 것인데 거꾸로 된 이 모습을 보는 자체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그런 대학생 청년에 소통하고, 최근에 미얀마의 민주화운동가의 연대 활동,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고,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민주당이 통합러시아당, 중국의 공산당,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이나 공명당 그리고 인도의 통합국민당 등과 전부 교류를 좀 해서 제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연결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이런 우리 청년 지도자들의 교환 프로그램, 이게 코로나가 좀 정리된 대로 확대하도록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모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아까 대학교 외부에 있는 청년에 대한 정치 참여 기회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 정치 참여 기회 확대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선거 때만 되면 여성 할당 이런 기계적 개념이 아니라 평소에 여성 리더십을 좀 인큐베이팅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 청년들의 리더십을 배양해서 선거 때 되면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당에서 훈련되고 리더십이 큰 사람이 그런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당에 헌신하면 헌신적이 되어버린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당에 헌신한 사람들이 기회를 갖고 여기서 리더십이 교육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동학 최고위원을 임명한 것도 당에 14년 이상 헌신해온 분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다 하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오면 그동안 이 각 청년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여성위원회 활동한 분들이 너무 허탈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주현 님이 말씀한 대로 정치권의 열정페이의 선거 수당 이거 현실화 문제는 제가 야당 대표가 6월 11일 날 새로 이제 선출되시면 제가 야당 대표님하고 상의할 일이 일단 우리나라 같은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구당이 부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구당을 부활시키자. 사실 이 지구당을 폐지시켰던 게 오세훈 시장 때 오세훈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당시 제가 여당 간사로서 오세훈 야당 쪽 간사랑 상의하면서 그랬어요. 오세훈 의원님 같이 유명한 분들한테는 이런 게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정치 신인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인들한테는 지구당과 후원의 조직이 없이는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세훈 변호사처럼 유명이고 돈 많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필요 없겠지만 새로운 정치 신인에게는 이런 게 없으면 이게 현실과 너무 떨어진 것입니다. 했는데 지구당이 마치 모든 정치 개혁의 문제인 것처럼 이게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역 국회의원은 의원 사무실을 유지하고 의정 보고서를 발간하고 후원회를 유지할 수 있음에 반해서 이에 도전하는 원외 지구당 위원장은 사무실도 허용 안 되고 후원회도 허용 안 되고 유인물도 나눠줄 수 없고 오로지 예비선거 전에 명함 몇 장 나눠준 것만 허용되고 있는 완전한 불공정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은 비집권 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국민의 신임을 얻어서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완전히 국회의원 독점구조고 비국회의원들은 현역 국회의원한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강력히 요청할 생각입니다. 지금 야당이 현역 의원이 더 적기 때문에 지구당을 부활하면 야당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고 만약에 지구당 부활이 안 된다고 한다면 원외 위원장들이 지금 당원협의회로 다 지역이 돼 있잖아. 당원협의회 사무실이라도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주지 않으면 지금 원외 위원장들이 다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국원 합동사무실 무슨 발전연구소식으로 다 어떻게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현실화시키자 이렇게 제안해서 풀어나가면서 함께 말씀하신 사무원 수당 이 문제도 현실화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효성 님이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언론의 인터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난 40년 동안 900만 호의 주택을 지어서 공급했습니다. 노태우 시절에 200만 호 주택까지 포함해서 900만 호를 지어서 했는데 무주택자 비율이 49%에서 44%로 5% 낮아졌습니다. 40년 동안 9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했는데 무주택자 비율이 5%밖에 안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 돈이 없는 서민들은 그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요자 대책으로 해서 LTV 완화를 이야기했더니
빚내서 집 사는 소리냐라고 언론이 비판하고 일부 정치인이 저를 비판했습니다.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빚 안 내고 집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다 빚을 안 내고 어떻게 집을 사요? 우리나라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몇 억씩 현금 가지고 있는 부자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국민은 다 빚내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빚이 LTV 40이냐 50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빚을 내가지고 주택 부금을 끼고 집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빚내서 집 사는 소리냐라고 하는 언론의 기자분도 계시지만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물론 정도는 있어야겠지만 대신 우리가 공짜로 살다가 갑자기 빚내서 집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월세 사는 사람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사는 사람은 전세금 대출 이자를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주택 부금, 집을 사는데 돈을 빌린 돈의 원금 이자를 갚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사는 사람이나 전세를 사는 사람이나 돈을 빌려 주택 부금을 안고 집을 사는 사람이나 다 주거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 부자 빼놓고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차별이 있다는 게 저의 기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전환율 6%의 기회비용으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6%.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3% 이하로 돈을 빌려서 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보증금 대출인데 우리나라는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은 이게 내가 유흥비나 생활비로 빌려둔 돈이 아니잖아요. 이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맡겨놓은 돈이어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찾아가지고 갚는 돈입니다. 즉 도망가지 않는 돈입니다. 따라서 떼일 염려가 없는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스크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면 이자가 높고 리스크 없으면 이자가 낮아야 되는데 당연히 낮은 이자로 줘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임대차 보증금을 대출할 때 은행에서 어떻게 이자를 정하냐면 그 채무의 성질을 보고 이자를 낮게 책정해 준 게 아니라 빌린 사람의 신용 등급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용 등급이 직업이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좋지만 보통 일반 서민들은 6등급 이하의 낮은 신용 등급을 가진 주민들은 이거를 6%, 7%, 막 1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같은 저금리 시대에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임대차 보증금의 실제 평균 금리가 6%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보증 시스템을 동원해서 국가가 보증하고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2.7%로 빌려가지고 이걸 대환시켜주겠다는 게 누구나 보증 제 계획입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서민들의 임대료, 주거료를 거의 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세금 하나도 안 들이고 가점서로 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송년길에 누구나 그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 찾아가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열풍도 다 어떻게 보면 집값이 너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좌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뭔가 좀 일시에 짧은 시간에 좀 거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이제 표현된 건데 누구나 지금 제가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하겠다는 대부분 댓글들이 그럼 94%를 돈 빌려라는 소리냐? 뭐 이렇게 송영길이 제정신이냐? 막 이렇게 비판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 특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쭉 그걸 보여주겠는데 그거는 94%를 다 빚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임대에서 살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왜 주택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냐면 공공임대주택은 일시적으로는 돈이 없을 때 살 수 있지만 평생 거기서 살면 누가 사겠습니까? 낙인 효과도 있고 공공임대주택 다닌다고 애들도 초등학교에서 차별을 받는 우리가 낙인 효과를 없애려고 무상급식을 보편 지급으로 했던 건데 공공주택도 일시적으로 있지만 여건이 나아지면 언제든지 여기를 떠나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보조적 수단이고 누구나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대체하는 게 바로 누구나 집 프로젝트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뭐냐? 임대차로 지금 살고 있지만 집값의 10%를 투자하면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살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뒤에 지금 집값이 3억 5천짜리인데요. 지금 2차서 지금 건설 중인 누구나 집이요. 10년 뒤에 10억이 되더라도 3억 5천에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대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비록 임차인으로 살고 있지만 다른 데가 집값이 오르더라도 걱정이 안 됩니다. 그냥 똑같이 그런 가격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저는 혁명적인 방법인데 그럼 어떻게 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영길이 왜 당대표를 했냐? 누구나 지금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내가 당대표가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이것을 8년 동안 인천시장 때부터 고민해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 당 부동산 특위에서 지금 검증해서 국토부랑 상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지호 님께서 이제 가장 아픈 점을 지적해 줬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있었고요. 우리 당에 대한 독선 오만함을 비판하시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라고 했던 민주당이 왜 우리 편에 칼이 들어왔을 때 민주당이 보인 내로남불, 태도 이런까지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다 공유해서 저희가 6월 1일까지 이제 국민소통 민심경청 시간을 갖습니다. 전체 종합해서 송영길 이 개인이 아니라 당을 대표해서 이 국민들에게 이걸 정기한 것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국 문제, 오거돈 시장 문제, 박원순 시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 의원들의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까지 다 해서 한 번도 우리 당이 찔끔찔끔 뭐 피해 호소인 이런 말을 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고 이렇게 좀 명쾌하고 정확히 보였다.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명쾌하게 사과를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고 그냥 무조건 반성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무엇을 당신이 잘못했는지 알고 있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이제 제대로 우리의 뜻을 이해하는 거라고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바라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첫 출발이고 쭉 내일 모레 계속 제가 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군대 급식 논란이 있어가지고 내일 모레는 군부대 직접 방문해서 배식 받아 먹어보고 국방부 관계자를 봐서 이러한 배식 이 부실 문제가 그 원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하나 점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산재로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김영배 최고로 TF를 만들어서 이재명 지사도 한번 제안했습니다만 왜 근로감독관이 숫자는 없으면서 지방 정부와 협력을 하지 않고 ILO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지방 공무원들을 활용하지 않는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왔을 때 내가 이것에 대한 적극 협력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업장을 그 적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다 커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방정부 공무원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체크해서 산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높은 하루에 2.5명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뭐 산재병까지 하면 7명 이 하루에 사망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수치를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